샬롬, 사랑과 결함. 두 번째, 눈꺼풀이 무거웠다. 어제도 한숨도 자지 못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뱅지에 도시락을 싸야 하는데 잠이 오지 않은 탓이었다. 나는 헤라로 벽을 밀다 말고 거실로 나갔다. 선반에 있는 구구함을 열어 물파스를 찾았다.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며 톡톡 두드려가며 눈 밑에 물파스를 발랐다. 그런데 양 조절을 실패해 너무 많이 발라버렸다. 두 눈이 아려오기 시작하더니 견딜 수 없이 뜨거워졌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두 손을 동그랗게 모은 채 눈을 가렸다. 눈물이 줄줄 흘렀다. 울음도 나왔다. 이를 저질러 버린 건 분명 나이지만 그렇다고 이런 고통을 감수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는데 나는 왜인지 억울했다. 모든 게 억울해져 더 큰 소리로 울었다. 그때 맹지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다. 그리고 제 방꼴을 보더니 한숨을 쉰 다음 거실에 엎드려 울고 있는 나를 보고 소리를 질렀다. 고개를 들어 맹지를 봤다. 눈이 뜨끈한 게 부어오를 대로 부어오른 것 같았다. 콧물도 흘렀다. 꼴이 말이 아닐 것이었다. 맹지는 그런 나를 잠시간 바라보더니 물었다. 물파스 발랐어?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마자 맹지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구급차를 부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대로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다. 너 물파스 바른 거 구라지. 구급대원이 식염수를 내 눈에 흘러 넣어 주었다. 감지 마세요. 감지 마시라고요. 친절한 듯 신경질적인 구급대원의 목소리에 나는 파르르 눈꺼풀을 떨며 눈동자를 위로 지켜떴다. 구급차에서 내려 맹지의 부축을 받아 응급실 침대에 누워 기다렸다. 한참 후에 온 의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물파스와 같은 화학약품이 눈에 들어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면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식염수로 다시 한번 눈을 씻어내고 안약을 넣은 뒤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수액을 맞았다. 조금 건강해지는 느낌이었다. 맹지는 누워있는 내 옆에 앉아 한숨을 내쉬고 혀를 차게 반복했다. 내가 물었다. 일부러 그러는 거야? 응. 도배지 사락하자. 예쁜 걸로. 짐짓쾌활한 척 내가 말하자 맹지가 허탈한 웃음을 흘렸다. 맹지는 내가 자기 방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을 거라는 예감에 당장 택시를 잡아 탔다고 했다. 집으로 오는 내내 화가 치솟았고 결국에 다시 나를 보지 않을 작정까지 했다는 것이었다. 근데 네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눈물이 나는 거야. 나는 불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러자 맹지가 또 눈을 흘겼다. 근데 물파스 바르는 거 진짜 또라이 같아. 아무래도 그렇지. 응, 이제 알았으니까 그만해. 우리는 결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응급실을 나설 수가 있었다. 맹지와 나는 집에 돌아와 씻고 누웠다. 엉망이 된 벽을 사방에 두고 누워 있으려니 마음이 불편했다. 맹지도 마찬가지였는지 나에게 물었다. 벽지 있냐? 나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맹지에게 대답했다. 벽지가 아니라 도배지. 도배지는 사야 해. 대신 초배지가 있어. 맹지가 그 둘의 차이가 뭐냐고 물었다. 도배지를 바르기 전에 초배지를 바르는 거야. 왜 도배지를 바르기 전에 초배지를 바르냐고 묻기에 초배지를 바르지 않으면 시멘트 벽에 도배지가 붙지 않는다고 알려주었다. 그러니까 벽지란 도배지와 초배지가 함께 벽에 붙은 거네. 맹지가 말했다. 똑똑한 맹지. 해가 뜨고 있었다. 우리는 줄자를 이용해 방 구조를 실측하고 도면을 그렸다. 그리고 초배지를 신중하게 재단했다. 나는 숨을 참아가며 도배지를 잘랐고 맹지는 손떨림이 있는 나를 도와 초배지를 잡아주었다. 처음에 맹지는 자기도 해보겠다며 초배지를 가로로 붙였다. 나는 불어 짜증을 내며 그것을 떼어냈다.
오늘 내내 신경질만 내던 맹지에 대한 소심한 복수였다. 초배지를 붙이는 동안 맹지는 종종 멀찍이 떨어져서 깔끔해진 벽면을 구경했다. 다 붙인 뒤에 우리는 그런 대로 새집 같다며 좋아했다. 벽에서 떨어진 잔해, 먼지, 칼 같은 것들이 방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난장판이 된 방을 보니 허기가 졌다. 24시 콩나물 해장국집에서 해장국을 먹었다. 내가 술안을 바로 해장국에 넣어 불자 맹지가 질색을 했다. 술안 하나를 더 시킨 맹지는 내게 술안 먹는 방법을 하나 더 알려주었다. 맹지를 따라 술안에 담긴 그릇에 김 가루를 넣고 국물을 조금 덜어서 섞은 뒤 맛을 보았다. 그렇게 먹으니까 정말 고소하고 맛있었다. 그런데 맹지가 갑자기 해장국을 먹다 말고 울음을 터뜨렸다. 왜 울어? 내가 묻자 젓가락으로 내 뒷벽을 가리켰다.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갈색 푸들의 독사진이었다. 액자에는 파스텔로 그린 초상화도 함께 끼워져 있었다. 내가 다시 물었다. 왜 울어? 바다 앞에서 찍은 게 너무 마음이 아파. 맹지는 그렇게 말했고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살아있을 수도 있어. 나와 맹지는 해장국집 주인에게 넌지시 푸들의 근황을 물어보려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둘 다 그럴 수 없었다. 밥을 먹었는데도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안산을 산책하기로 했다. 안산 자락에 올라서 이번엔 내가 먼저 제안했다. 절봉하자. 맹지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내가 갑자기 왜 눈에 물파스를 발랐는지 모르겠어. 그냥 견딜 수 없는 기분이 들었어. 그런 기분 알아? 온 세상이 나를 은근히 따돌리는 느낌 같은 거. 자연스레 내 어깨 위에 올라타는 맹지에게 말했다. 맹지는 조금씩 분둥하게 대답하며 딴소리를 했다. 글쎄다. 근데 우리 조금 세진 것 같지 않아? 맹지는 그렇게 물으며 웃었지만 나는 웃지 않았다. 그런 것 같기도 했다. 대답은 하지 않았다. 맹지는 가슴을 절봉에 붙이고 떼기를 반복하면서 하나 둘 셋 숫자를 셌다. 맹지는 정말 그새 힘이 세졌다. 3개까지 턱걸이를 한 맹지가 내려달라며 엉덩이를 들썩거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주저앉았다. 이제는 내 차례였다. 나는 맹지의 어깨에 올라타지 않고서도 턱걸이를 무려 2개나 했다. 금세 머리카락 사이사이 땀이 솟는 것이 느껴졌다. 너는 나한테 진짜 잘해줘. 눈 밑에 물파스를 바르고 공부를 하고 기술을 배우면서 정말 나한테 화를 내지 않고 욕도 하지 않았어. 심지어 도시락도 싸주었지. 방도 꾸며주고. 그렇게 말하는 맹지는 천연덕스럽게 보였다. 그때 저 멀리서 선글라스를 낀 철봉 아저씨가 또 걸어왔다. 이제는 슬슬 지겨웠다. 어떻게 맨날 우리가 볼 때마다 산책을 하고 있을까? 아저씨의 직업이 궁금했다. 우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는 그때처럼 철봉으로 향했다. 그러고는 예의 그 놀라운 묘기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나와 맹지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근데 너 지금 혼자 있고 싶지 않을 뿐이야. 맹지가 조용히 물었다. 아니야. 그럼? 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맹지가 덧붙였다. 너는 너를 돌봐야 해. 좀처럼 항변할 수 없었다. 사실이기 때문이었다. 나를 돌보려면 나를 돌아보아야 하는데 나는 나를 돌아보는데 미숙하다. 일은 졸렬하게 하지만 누군가를 좋아할 때는 손 쓸 수 없을 만큼 좋아했다. 사랑에 있어서는 늘 나를 함부로 대고 선을 넘어버렸다. 바람이 불어왔다. 안산 자락에는 더운 공기와 시원한 공기가 절묘하게 교차하는 지점이 있었다. 그곳이 바로 이 철봉 앞이었다. 앞다리를 쭉 벌리고 있으면 오른쪽 공기는 시원하고 왼쪽 공기는 더웠다. 그런데 그 공기가 한데 섞여 불어오는 순간이 있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었다. 은은하고 시원한 바람이 나와 맹지 사이를 부드럽게 갈랐다. 미안해.
맹지가 내 눈을 애써 피한 채로 말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철봉 아저씨가 열심히 철봉하는 모양을 바라보았다. 그래도 나는 네가 좋아. 맹지가 아주 작은 목소리를 덧붙였다. 나는 맹지를 보며 활짝 웃었다. 이쪽은 덥고 저쪽은 시원하지만 딱 이만큼은 미온한 곳, 관심을 받지 못한 아저씨가 시무룩해진 채 금방 떠났다. 마음속으로만 아저씨에게 박수를 보냈다. 이번에 맹지가 먼저 제안했다. 우리 자신감 훈련할까? 이른 아침이었고 안산 자락에는 맹지와 나밖에 없었다. 얼른 팔을 뻗은 채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훈련을 시작했다. 아주 사소한 시절.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만 해도 나는 놀이터에서 만난 아이들과 곧잘 친구가 될 수 있었다. 놀이터에 깔린 모래를 뭉쳐 정성스레 수로를 만들고 물을 부으면 개울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연못에서 길어온 물은 하염없이 모래 밑으로 스며지만 개의치 않고 땀을 뻘뻘 흘리며 바가지를 들고 다시 연못이 있는 곳으로 뛰어갔다. 내가 살던 지역은 인천에서도 나름 학군이 좋기로 유명한 곳이었다.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어 가족 단위로 많이 살았고 그래서 그런지 놀이터나 연못이 딸린 정자 따위가 많이 설치된 동네였다. 나는 그 연못의 물을 참 신성하게도 여겼다. 그곳엔 잉어가 살고 있었으니까 몸에 형광 무늬를 지닌 생물이 있다는 것을 그 연못에 있는 비단 잉어를 보고 알았으니까 그날도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정자에 앉아 비단 잉어를 구경하고 있었다. 그런데 분홍색 뿔테 안경을 쓴 언니 한 명이 다가왔다. 언니는 반대편 벤치에 앉아 비단 잉어를 구경하는 나를 구경했다. 그러더니 말했다. 한 입만 줄래? 내가 먹고 있던 아이스크림은 더블 비앙코였다.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다 먹으면 달콤하고 서걱거리는 사과맛 셔벗이 선물처럼 나오는 아이스크림. 나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다 먹은 참이었다. 조그만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셔벗을 퍼먹으려는 찰나 언니가 그렇게 물어본 것이었다. 나는 망설이다가 들고 있던 아이스크림과 숟가락을 함께 건넸다. 양보를 한다고 생각했다. 언니는 그 작은 숟가락으로 셔벗을 크게 한술 떴다. 그리고 입맛을 다신 다음 입을 벌렸는데 입술 사이로 끈적끈적한 침이 축 늘어졌다. 그리고 숟가락을 입에 넣은 뒤 다시 쭉 빨면서 숟가락을 입에서 빼냈다. 그러자 가는 침 줄기가 숟가락 위로 늘어졌다. 고마워. 언니는 정말 한 입만 먹었다. 그리고 볼일을 다 봤다는 듯 유유히 연못을 빠져나갔다. 나는 망연히 언니가 한 입 먹은 아이스크림과 숟가락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리고 언니의 침이 묻은 숟가락을 연못에 담가 닦았다. 한참을 닦았다. 나는 더러운 침이 묻은 그 숟가락을 신성한 물로 닦으면서 내 안에 깊은 곳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간 살면서 줄곧 느껴온 감정의 실체를 깨달은 순간이었다. 이번에는 단지 그 감정의 실체를 몰랐을 뿐이었다. 나는 누가 들을까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러고는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결국 나는 아이스크림을 통째로 연못에 버렸다. 연못은 더 이상 신성하지 않았다. 언니의 침이 묻은 숟가락을 헹궜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은 아주 작은 양보였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신성하게 여기던 무언가도 달콤한 셔벗도 잃고 말았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버린 뒤 더러운 기분으로 집으로 향했다. 아파트 공동 현관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려는데 등 뒤에서 커다란 소리가 들렸다. 퍽! 그때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됐다. 소리가 난 쪽으로 걸어가서는 안 됐다. 여기저기서 비명이 일고 얼마 안 돼서 구급차 소리가 들렸다. 나는 맞은편 단지에 들러진
울타리 앞으로 달려가 얼굴을 들이밀고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진 남자의 시신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가 바로 미정의 아빠였다. 그때 나는 몰컴에 미쳐 있었다. 엄마와 아빠가 잠든 새벽이며 늘 깨금 발로 거실에 나와 몰래 컴퓨터 게임을 했다. 내가 하는 게임은 30인 마라톤이었는데 말 그대로 30명이 함께 괴물로부터 도망치며 온갖 장애물을 피해 달려가는 것이었다. 게임이 끝나면 30명 중 1등과 2, 3등만 승자로 뽑혔다. 빠르게 굴러오는 불붙는 공을 피하고 허들을 뛰어넘다 보면 금세 동이 텄다. 그러면 나는 엄마가 일어나는 시간에 맞춰 컴퓨터를 끄고 학교에 갈 준비를 했다. 그런데 그날은 모든 게 좀 달랐다. 새벽부터 불이 켜 환해진 안방에서 새나오는 엄마 아빠의 쏙닥거리는 소리를 듣자마자 뭔가 큰일이 났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얼른 컴퓨터를 껐다. 아마 미정이 아빠의 죽음에 관한 일이겠지. 나는 부엌 하부장에서 시리얼을 꺼냈다. 그릇에 부어 우유도 없이 손으로 퍼먹었다. 손이 조금 떨렸다. 엄마가 나오더니 깜짝 놀랐다. 언제 일어났니? 아까. 엄마는 숟가락을 꺼내 내게 쥐어주었다. 하지만 이제 숟가락이라면 꼴도 보기 싫었다. 나는 식탁에 숟가락을 올려두고 다시 손으로 시리얼을 집어먹었다. 그리고 학교에 갈 준비를 했다. 사실 나는 기분이 매우 이상한 상태였다. 가족이 내게 말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른은 언제나 아이를 속이려고 든다. 탐정처럼 어른의 비밀을 캐내는 것, 그것이 대부분의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일 것이다. 태연하게 가방을 메고 현관을 나섰다. 그러자 엄마가 나를 불렀다. 희조야, 드디어 말해주는구나 생각하며 조용히 돌아보자 엄마가 삐져나온 내 머리카락을 넘겨주면서 말했다. 우리 이사 갈 거야. 나는 내 예상이 틀렸다는 사실에 조금 놀랐다. 이유는 물어보지 않았다. 엄마가 훌쩍였기 때문이었다. 나도 어쩐지 슬픈 기분이 들었지만 슬픈 티를 내는 대신 소리 없이 웃었다. 나는 모든 걸 감내할 수 있는 아이라는 듯이. 그때는 조금 어른 같아 보이고 싶은 마음이 컸고 어른 같아 보이려면 모든 걸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은 나름대로 무섭고 화가 났던 것 같다. 무서운 것을 엄마 아빠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지만 누군가와는 나눠야만 했다.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가방을 책상에 걸어두고 제일 겁이 많고 체구가 작은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런 아이를 일부러 찾아 다가간 것은 내 안에 조악하고 열악한 마음 때문이었을 것이다. 어쨌든 그 아이에게 선키스트를 건네주며 말했다. 엄청난 일이 있었어. 내가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고 말하자 그 아이도 궁금하다는 듯 얼굴을 갖다 댔다. 우리는 서로의 숨결을 공유할 만큼 가까워져 있었다. 나는 가슴이 살짝 두근거렸다. 그 아이의 앞머리가 내 볼을 간지럽혀서 건너편 아파트에서 사람이 죽었어. 그리고 재빠르게 말했다. 비가 사방으로 튈 줄 알았는데 까만 아스팔트 바닥이라 그저 더 새까맣게 물들었어. 나는 냄새를 맡았어. 이상하게도 냄새가 나더라니까. 남자였는데 머리부터 떨어졌는지 아스팔트 바닥이 머리 쪽만 움푹 파여 있었어. 사람들이 막 고함을 질렀어. 나는 더 가까이 다가갔지. 그런데 그 남자가 눈을 뜨고 있었어.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단번에 알아봤어. 나는 말을 하면서도 조금 놀랐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중간쯤부터 아이가 귀를 막았다. 나는 조금 더 크게 소리를 지르듯 말했다. 그러니까 그게 누구였냐면 그러자 아이도 소리를 질렀다. 앞문이 열리고 선생님이 들어왔다. 아이가 안도한 듯 큰 소리로 울었다. 교실의 일순 조용해졌다. 선생님이
놀란 표정으로 우리에게 달려왔다. 무슨 일이니? 나는 그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우는 아이의 등에 손을 올리고 찬찬히 쓸어주었다. 마치 위로를 하는 것처럼. 맹세컨대 나는 그 아이가 그 정도로 크게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나는 그저 미정이 아빠의 죽음을 목격했을 뿐이었다. 왜 세상은 아이가 어른의 비밀을 알려고 하면 즐겁하는 걸까? 미정이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담임 선생님에게 불려갔다. 속이 메스꺼리기 시작했다. 희조야, 그런 일은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야. 선생님은 모른다. 우리 같은 아이들이 선생님의 한마디 한마디에 얼마나 큰 의미 부여를 하는지. 선생님도 똑같은 어린 시절을 보낸 적이 있을 텐데 왜 쉽게 잊어버리고야 마는 것일까? 나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 일은 절대로 잊지 않을 거라고. 언제나 기억하고 다짐하는 어른으로 아이들에게 남을 거라고. 하지만 저는 목격자인데요. 목격자라니 그건 당치도 않은 말이다. 선생님은 내 말에 작게 한숨을 내쉬며 대꾸했다. 나는 그런 선생님에게 모종의 비밀을 토로하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그 말을 하고야 말았다. 저는 은총을 목격한 거예요. 그러자 선생님이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나는 선생님이 겁을 먹었다고 생각했다. 의외로 선생님은 침착한 목소리로 달렀다. 희조야, 그건 은총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거야. 그래도 죽음은 슬픈 거야. 반 친구가 그런 슬픈 일을 겪으면 다 같이 위로해주고 보듬어 주어야 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선생님은 뭘 모르고 있었다. 미정이는 자기 아빠가 죽기를 바랐다. 나는 선생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어쩐지 더 이상 속에 메스꺼리지 않았다. 대신 이 상황이 전반적으로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생님은 몇 마디를 덧붙인 후에 나를 돌려보냈다. 선생님은 곧 나의 엄마에게 전화를 할 것이다. 내가 하교하면 엄마는 조용한 거실에 앉아 신문 읽는 척을 하겠지. 그러면서 나를 힐끔거리다가 물을 것이다. 곤혹스러운 일을 당했다면서 엄마는 늘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 꼭 우리가 온전한 피해자인 것처럼. 그럼 나는 대답할 것이다. 응, 아주 곤욕스럽고 무서웠어, 엄마. 교실로 들어가자 정막이 흘렀다. 아이들의 시선이 싸늘했다. 나는 내 자리로 가는 대신 미정이의 자리에 가서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미정이를 위해, 미정이 아빠를 위해 기도했다. 미정이와 나는 청설모 뱀이었다. 우리는 아몬드를 들고 뒷산에 올라가 말 그대로 정설모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냈다. 정설모는 몹시 경계심 강한 동물이었다. 그래서 몇 달간을 마주치지도 못하고 아몬드만 놓아둔 채로 하산하곤 했다. 요즘 정설모는 우리가 가는 시간에 맞춰 근처 나무 우둥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 정도로 긴밀한 관계가 되었다. 우리는 정설모에게 루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루루 하고 부르면 긴장을 늦추지 않은 채 주변을 둘러보며 슬그머니 다가왔다. 그날도 루를 기다리고 있었다. 루가 아주 천천히 우리에게 정확히는 아몬드를 향해 다가올 동안 숨도 쉬지 않고 침착하게 기다렸다. 마침내 루는 처음으로 미정이의 손에 올라탔다. 그리고 미정이의 손바닥에서 아몬드를 덥석 집어 볼 주머니에 넣고는 달아나 버렸다. 나와 미정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마주 보았다. 너무 귀여워서, 그리고 드디어 교감에 성공했다는 사실에 기뻐서. 우리는 얼마간 말도 없이 산을 내려왔다. 그러다 문득 내가 말했다. 교감 선생님이 6학년 성준 오빠 뺨을 때렸잖아. 나도 봤어. 왜 그런 거야? 그렇고 그런 짓을 했대. 그렇고 그런? 그거 있잖아. 미정이가 귓속말로 내게 말했다. 나는 너무 놀라 숨을 들이키며 말했다. 당연하지. 그런데 왜 때린 거야? 그렇다고. 나도 몰라. 언덕처럼 작은 산이었는데도 빠르게 내려가 보니 숨이 찼다.
우리는 가쁜 숨을 애써 고르며 6학년 성준 오빠의 관에 얘기했다. 그러다가 문득 내가 볼멘 소리로 말한 것이다. 교감은 죽어야 해. 한두 번 때리는 게 아니잖아. 뺨도 때리고 머리채도 잡고. 내 말에 미정이가 말했다. 내가 죽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전부 죽어. 그리고 나는 내게 3번의 기회가 있다고 확신해. 정말? 응. 재정년의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내가 기도해서야. 근데 왜 3번이야? 엄마가 그랬어. 신은 우리에게 3번의 기회를 주신다고. 그게 다야? 그럼 교감을 죽이자. 안 돼. 미정이는 단호하게 말했다. 고작 교감을 죽이는 일로 한 번의 기회를 날릴 수는 없다고 했다. 대신 우리는 집에 가는 길에 경찰에 교감을 신고하기로 했다. 나와 미정이는 지구대에 들러 나쁜 교감 선생님을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경찰 아저씨 한 명이 일어나 우리에게 서류를 내밀었다. 그리고 말했다. 이건 진술서라는 거야. 이걸 쓰면 너희는 이 사건에서 결코 물러나지 못해. 교감 선생님이 어디를 어떻게 때렸는지 증언도 해야 하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나눠야 해. 할 수 있겠니? 나와 미정이는 결국 신고하기를 포기했다. 결코 물러나지 못한다는 말이 너무도 커다란 압박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꼭 아무 일도 벌이려 하지 않았던 것처럼 미정이의 집에 가서 만두를 구워 먹고 그림을 그리며 놀았다. 나는 그렇게 놀면서도 거실 벽에 크게 걸려있는 미정이의 가족 사진을 내내 힐끔거렸다. 정확히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미정이 할머니를 나는 미정이에게 그 3번의 기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묻고 싶었다. 나는 자주 미정의 집에서 잤다. 엄마는 친구를 데려오는 건 허락하지 않았지만 내가 친구네 집에 가는 건 얼마든지 허락해 주었다. 미정이네 엄마는 나를 정말 딸처럼 아껴 주었다. 저녁이 되면 스위트콘을 넣은 김치 볶음밥을 해주었다. 나는 스위트콘을 몹시 좋아했지만 엄마는 스위트콘을 절대 음식에 넣지 않았다. 유전자 변형을 통해 만들어진 질 나쁜 음식이라고 했다. 미정이의 엄마는 나를 위한 잠옷도 따로 마련해 주었으며 등교 시간이 되면 미정이와 똑같이 정성스레 머리를 묶어주었다. 나와 미정이는 잠들기 전에 시시때때로 서로에게 고백 아닌 고백을 했다. 그러니까 그쯤에 가장 큰 걱정거리나 비밀들을 털어놓았다는 뜻이다. 우리 아빠는 해고당했어. 미정이가 나에게 말했다. 나는 당시 해고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 미정이는 해고의 뜻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해고라는 건 말이야. IMF 때문에 회사에서 쫓겨난다는 뜻이야. IMF가 뭔데? 그러자 미정이가 조금 고민하더니 말했다. 아빠를 나가게 만든 거. 나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이해는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IMF는 나쁜 게 틀림없었다. 미정이가 중대한 고백을 하나 했기 때문에 나도 내 불행을 이야기해야만 할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혔다. 우리 엄마는 나를 꼬집고 때려. 그러자 미정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어디를? 팔뚝이나 등짝 같은 곳. 형편없는 점수를 받아왔을 때나 새벽에 몰래 야식을 먹다 들켰을 때 그 말을 하는데 어쩐지 눈물이 고였다. 내가 훌쩍이자 미정이는 조용히 내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러고는 방 밖으로 나가 잠시 뒤 무언가를 가져왔다. 휴대폰이었다. 이건 우리 아빠 거야. 미정이는 그동안 자주 해왔던 일인지 능숙하게 휴대폰에 걸린 비밀번호를 풀고 문자 메시지함으로 들어갔다. 미정이 아빠가 누군가와 주고받은 대화들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다. 미정이는 그중 문자 3개를 내게 보여주었다. 지금 모든 걸 다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 세계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야. 어떤 범죄에 가담했다는 느낌.
그 문자들을 보고 난 후에 느낌이었다. 나는 더 이상 미정이의 비밀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미정이는 자꾸 자기 비밀 이야기를 했다. 우리 아빠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라고 모든 세상의 불행을 짊어진 아이처럼 이야기했다. 나는 미정이와 누가 더 불행한지 경쟁을 하는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혔다. 나는 나의 불행이 평가절하 당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났다. 그래서 미정이에게 넌지시 물었다. 아빠가 싫어? 응, 싫어. 그럼 죽여. 미정이가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가슴이 떨렸다. 마음을 들킬까봐 최대한 태연하게 말했지만 미정이가 나를 꿰뚫어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그래서 조그만 소리로 덧붙였다. 나도 엄마를 죽이고 싶어. 그러자 미정이가 말했다. 너도 알겠지만 나에게는 2번의 기회가 있어.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름이 은총이었대. 나는 은총을 받은 아이라고. 나도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2번의 기회는 아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는 거야. 은총? 네 말대로 나는 아빠를 죽일 거야. 네가 나한테 잘 보인다면 네 엄마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게. 미정이는 그 말을 끝으로 돌아 누웠다. 나는 어쩐지 몹시 두려워져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정말 미정이가 나의 엄마를 죽일까봐. 엄마가 나를 때리는 건 사실이었지만 그렇다고 엄마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 엄마가 심하게 때리는 건 주로 아빠와 싸운 날이었고 그렇지 않은 날은 견딜만 했으니까. 물론 싸우는 날이 더 많았지만 엄마는 아빠가 보는 앞에서 나를 때렸다. 꼭 아빠에게 벌을 주듯이. 내가 이런 아이로 자란 건 꼭 아빠의 탓이라는 듯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정아, 난 우리 엄마가 죽기를 바라지 않아. 눈을 찔끔 감고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미정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들렸다. 할 수 있다면 내가 내뱉은 말을 되돌리고 싶었다. 나는 미정이를 깨우기로 결심했다. 주방에서 물을 한 잔 떠온 다음에 네가 자면서 기침을 많이 하더라면 물 좀 마시라고 자연스럽게 깨울 심산이었다. 그런데 주방으로 향했다. 그런데 거실에서 누군가 기척을 냈다. 안 잤니? 미정이 아빠가 소파에 누워 있었다. 내 쪽을 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했다. 아마 미정인 줄 안 것 같았다. 나는 내가 미정이가 아니라는 걸 알리기 위해 작게 기침 소리를 냈다. 그랬더니 미정이 아빠가 벌떡 일어나 내 쪽을 한참 바라보았다. 절대로 봐서는 안 될 무엇을 본 사람처럼 몹시 놀란 것 같았다. 친구가 있었네. 죄송해요. 죄송하긴. 미정이 아빠는 작게 웃으며 소파 옆에 스탠드를 켰다. 낮은 조도의 백열등이 미정이 아빠의 얼굴을 반만 비췄다. 몹시 수척하고 수염이 덥수룩했다. 그렇게 복슬복슬한 수염이 난 성인 남성은 처음 보았다. 그는 겁에 질려 보이기도 했다. 미정이랑 많이 친하니? 네. 어떤 아이니? 너는? 함께 다니는 친구를 알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대. 나는 미정이에 대해 잘 모르거든. 쉬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처음에 나는 미정이의 아빠가 당연히 미정이에 대해 묻고 있는 줄 알았다. 나는 미정이가 당신을 끔찍하게 싫어하노라고 말해버리는 상상까지 했다. 하지만 그는 나에 대해 물었다. 나는 조금 당황해서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그러자 그가 소파에서 바닥으로 내려가 앉은 뒤 손으로 방금까지 앉아있던 자리를 툭툭 쳤다. 잠이 오질 않네. 조용히 말하는 그 목소리는 어쩐지 음습한 동굴 안에서만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묵직한 저음이었고 그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그의 목소리에 이끌려 소파로 향했다. 자리에 앉아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러고 있는데 그가 다시 물었다. 어떤 아이니 너는? 아저씨는 어떤 사람인데요? 미정이 아빠는 내가 질문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리고 조금 고민하더니 나직히 대답했다. 매사가 엉성한 사람이지. 그래서 자주 후회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미정이 아빠가 웃으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에는 그의 모습이 너무도 안타까웠다. 지금 그가 느끼는 건 모든 걸 들켜버린 것에 대한 슬픔일까? 나는 그가 어쩌자고 들켜서는 안 될 짓을 했는지 궁금했다. 그가 먼저 고백을 하자 내가 지닌 모든 비밀을 털어놓고 싶은 기분에 사로잡혔다. 내가 가진 불순한 생각과 이 세계를 향한 분노, 알고 있는 모든 나쁜 말들 또한 묻고 싶었다. 모든 걸 다 버린다는 것, 무엇을 버린다는 의미인 거죠? 나는 숨을 한번 골랐다. 저는 대답을 하려는데 안방문이 벌컥 열렸다. 얇은 슬림만 입은 미정이의 엄마가 나와 미정이의 아빠를 보았다. 그러더니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다. 배고파서 돌아버릴 것 같아. 뭐라도 좀 먹어야겠어. 미정이 엄마는 주방으로 가서 물을 틀었다.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리는 소리, 불을 켜는 소리가 차례로 들렸다. 그러다 이내 냄비에 물을 그대로 싱크대에 쏟아 버렸다.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 불어 발소리를 내며 우리에게 다가와 나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어쩌자고 다 망가져 버렸어. 너도 우리가 그렇게 보이지. 순간 미정이 엄마는 꼭 나의 엄마처럼 보였는데 그제야 새삼 미정이네 집 구조가 우리 집과 아주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저 어설프게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던 것 같다. 미정이의 아빠가 죽고 나서 미정이는 전학을 갔고 나는 6학년이 되었다. 미정이는 나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전학을 갔다.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미정이가 제 아빠를 죽인 사건과 별개로 나의 엄마는 죽지 않았다는 사실이 다행스러웠다. 다만 아이들은 그 사건 이후로 내게 말을 걸지 않았다. 나는 암묵적으로 따돌림을 당했다. 하지만 괜찮았다. 쉬는 시간이면 주로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공부는 전혀 하지 않았다. 때문에 성적이 좋지 않아 매번 엄마에게 혼이 났다. 그러니까 6학년이 되어서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다. 심지어 담임은 5학년 때와 그대로였는데 담임조차도 그날 이후로 나에게 살갑게 대하지 않았다. 나는 엄마의 예고대로 이사를 했지만 전학을 가지는 않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가족이 이사를 하게 된 것도 IMF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IMF라는 것이 아빠를 나가게 만든 것이었다. 아빠도 외부인이 되었구나. 6학년이 된 나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어휘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런 내가 스스로 대견했다. 우리 가족은 아파트 단지에서 한참 떨어진 허름한 동네의 상가 주택으로 이사했다. 걸핏하며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아 찬물로 머리를 감아야 하는 곳이었다. 1층에는 막걸리집이 있어서 늘 고성 방가가 일어났다. 끝.